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한국의 세법적 개념으로 하면 소득의 개념이죠. 소득. 이 소득의 개념이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면 앞서 잠깐 강의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 순재산, 순재산의 증가로 정의가 됩니다. 순재산의 증가. 그러니까 재산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있죠. 재산 그러면 플러스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다 합친 결과물이 순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회계적으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이쪽이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부채죠. 그래서 전체 이 플러스 재산이라는 개념이 회계학에서는 자산이고 마이너스 재산이라는 이 개념이 회계학에서는 부채죠. 그렇다면 이 순재산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 있느냐? 여기죠, 여기. 차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득의 개념이 이 자본이 예를 들면 얘가 이게 연초의 밸런스 시트, 지금은 사실 밸런스 시트라고 하질 않죠. 재무상태표의 개념인데 연말이 됐더니 이 수준보다 늘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늘고 또 부채는 안 늘었다고 보시죠.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결국은 자본이 이렇게 바뀐 상태로 변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본이 늘어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연초와 같은 크기에서 늘어난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요거를 순재산의 증가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가 나왔어요? 소득의 개념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재산의 증가. 그래서 희한하게도 법률이 얘기하는 소득의 개념을 하나씩 쫓아 들어가다 보면 그 순재산의 증가분, 그러니까 연초에서 일정 기간 후인 연말까지 소득의 증가분인 순재산의 증가분인 바로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순재산의 증가이고 얘가 그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어떤 게 최적이라는 거죠? 이 회계 시스템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을 소득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그 과세 대상인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론은 회계학이 반드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 시스템이니까 정보 시스템이 도와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이 세금이 회계정보 시스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회계정보 시스템과 결합돼서 계산을 해내고 측정을 해내고 하는 이것을 우리 현재 과목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세무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무회계의 영역입니다. 회계적 시스템이 돌아와서 소득을 측정해내는 바로 그 영역. 이거는 이 세무회계 영역은 세법의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회계적 개념 체계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이 둘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또 경영대학에서 세무회계를 가리키는 이유가 이 회계학을 이해를 못하면, 경영학의 한 분야인 회계학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법이라는 개념은 법대 쪽에서 강의가 되더라도 세무회계가 경영대학 쪽에서 강의되는 이유는 이 두 개를 다 아울러야 그제서 전체적인 과세 대상 소득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세무회계 과목에 발을 담그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법학과 그 회계학의 상호 결합된 영역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실질적인 이 계산 메커니즘을 익히다 보니까 실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되고 또 세무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즉응적 지식, 실천적 지식을 익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과목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 소득세를 정의하면서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또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 소득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을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소득 자체가 순자산의 증가다. 법률적으로 하면은 뭐 순재산이라고 혹시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순자산의 증가다라고 했더니 결국 그 재무상태 변동표에 이런 방식으로 측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요거 말고 늘어난 부분, 이런 방식, 이 부분이죠. 요거. 이렇게 되더라라는 건데, 이 방법을 실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조금 고민에 빠졌어요.
자,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법인의 경우는 처음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전체를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 결산을 해서 이 법인의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설립 시부터 이 법인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근거법이 어디냐?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법에 반드시 일정 기간 주주 보고를 결산을 통해서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이 요구하는 정부의 기장과 결산 의무를 그대로 세법, 즉 법인세법에서 가져오면 법인세법상 이 의무를 그대로 가져오면 바로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세법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원래부터 상법에서 이런 결산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이 있어요. 개인. 우리 소득세를 부과할 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소유재산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거나 하는 이 결산 의무가 있느냐, 결산 과정이 존재하고 또는 그런 의무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결산 과정이나 의무가 다른 법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소득을 측정할 때 법인처럼 복식부기 결산을 통해서 해라 라고 하는 의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지우면 되지 개인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의 범주에는 아주 다양한 대상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굳이 표현한다면 문맹인 사람도 있어요. 문맹. 이해하시죠? 문맹인 사람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결산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글도 못 읽는데 그 다음에 문맹이 아니어도 문맹이 아니어도 이 결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최소한 복식부기라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 복식부기 능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이 좋은 국민대학교에서 경영학 특히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도 막상 가서 복식부기 결산해봐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직접 적용하긴 곤란하구나 라는 것이 소득세를 만들 단계부터 그 다음에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단계부터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납세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구분이 굳이 얘기하면 소득의 구분이 있다면
이 구분별로, 소득의 구분별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자는 얘기예요. 가장 효과적인 측정 방법을 적용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1차 금융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세법에서는 이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의 특징이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자가 대부분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이런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을 할 때 요 지급자로 하여금 누구에게 줬는지 지급 내역을 기록해서 국세청에 보고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하게. 그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어가는 요 소득자죠. 요 개인. 이 개인에게 굳이 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원천적으로 지급 내역을 확보해서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납세 의무자에게 굳이 기장 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 방식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와 배당을 빼면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로부터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 의무가 부여되게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과 기장 의무가 부여되도록 이거는 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는 단계부터 그렇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기장이라는 것은 기록할 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나요? 장부장. 잠깐만.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북키핑이라고 하죠. 북키핑. 정부를 기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법인처럼 결산 의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 의무를 지우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법인과 똑같이 결산 의무를 지워서 소득을 보고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소득세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근로소득이죠. 근로자 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근로자라고 보겠습니다. 근로자. 그러면은 여기도 사업자라고 할게요. 근로자. 그럼 이 근로소득이 있을 텐데 이 근로소득도 사실은 지급자가 있어요. 지급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누굽니까? 고용주죠. 이 고용주로 하여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내역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면 굳이 소득자에게 기장 의무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시스템이 다르긴 하나 금융소득처럼 지급자가 직접 소득의 지급 내역을 작성해서 국가에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소득이 구분되고 또 구분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측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 배당 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 근로자가 은퇴 후에 받는 소득으로서 연금이 있죠. 연금 소득. 은퇴자라고 표현할게요. 은퇴자. 다시 쓰겠습니다. 은퇴자. 은퇴자가 받는 연금 소득도 똑같이 이 연금의 지급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은 공적연금 지급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적연금의 경우는 대개 금융기관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속성에 따라서 지급 내역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연금소득도 본인이 직접 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머지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 우발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보고 시스템이나 측정 방법이 아주 개별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 여기 근로자가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될 때 요 위에 연금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 시에 일시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시금.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퇴직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퇴직소득이 나오게 되는데 요 시점에서는 이 소득 구분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요 퇴직소득과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이 나왔을 때는 요 양도소득,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둘은 위에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는 세금 부과를 할 때 합치질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각각 나온 소득의 크기를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한다라는 건 합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과세를 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이 항목 분류 방식대로 분류된 소득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류된 소득을 개별 과세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 소득이 되는데 굳이 크게 분류한다면은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또 여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는 합산되지 않고 따로 개별적으로 과세가 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은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비해서 요 두 가지는 단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적으로 과세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연간 누적된 소득이 annual income, 그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과 합산되게 되면은 이 세율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초과 누진 세율 체계. 이 첫째 시간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세 공평을 확보하려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연간 누적된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 초과 누진 세율 체계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세부담이 합산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세부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과세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와 같이 공부해야 하는 그 소득의 범주는 따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빼고 바로 이 종합소득에 국한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우게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차에 우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의 소득의 측정 방식이 법인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법인의 경우 설립 허가 단계에서부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과 부채를 일정 기간마다 장부에 기록을 하고 결산을 해서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상법이 미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도 법인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그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원용을 해서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증가를 과세기간 동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재무상태표로 얘기하면은 기초순자산이 이건데 기말순자산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었다 이거죠. 이렇게 늘었다 하면은 증가된 이 부분을 이게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요 증가된 이게 순자산의 증가분인데 이 증가된 증가의 이유를 묻지를 않는다. 증가의 이유, 즉 증가의 원인을 묻지를 않고, 다시 얘기하면은 순자산이 증가된 크기가 얼마냐만 묻는 거지 이유를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포괄적 측정 소득을 과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적 과세 소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이런 장부, 기장 및 결산 의무를 지울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부, 기장 및 결산 의무를 지울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자, 배당 이 둘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업,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기타.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합소득이고, 종합소득. 여기서 이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소득이면 어디서 발생한 소득이든지 간에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종합소득이 1번 소득이라면 이거 외에도 퇴직소득이 있고 큰 부류로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또 있다. 양도소득이.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류과세.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해서 과세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전체적인 순자산 증가 중에 이 소득이 개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있다 가정을 하십시오. 그럼 이 개인의 순자산 증가분 중에 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 소득이 얼마가 이자 쪽에서 증가가 됐고 얼마가 사업소득 중에서 증가가 됐고 얼마가 근로소득 중에서 증가가 됐고 이런 증가된 구체적인 내역들을 확인해야만 각 개별 소득이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됐는지 나오게 된다 라는 구분의 그 실효성이 있게 되고 그 전에 그렇다면은 이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이 소득 중에서 얼마가 이자소득, 얼마가 배당소득, 얼마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지를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소득 종류를 구분을 일단 하고 또 이 구분된 소득 종류 중에 순자산은 각각 어디에서 증가가 됐는지를 다 일일이 측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첫 번째 풀어야 할 문제가 도대체 내가 얻은 전체 소득 중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쭉 내려가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소득별 소득 금액 자체의 측정이 불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소득세법은 1차적으로 바로 이 이자와 배당과 또 사업과 근로와 연금과 기타 소득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 건지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정의된 내용에 적합할 때만이 그 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과세 방식. 이 무슨 소리냐면 어떤 소득이 있었을 때 일단 이자로부터 기타까지 6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이야 라고 그 해당 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지를 아니하면 그 소득이 어느 소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열거된 상태에서만 소득의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 의해서 잠깐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구분이 됐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자 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인세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인소득의 경우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법인소득의 경우라면 이자인지 배당인지 사업인지 또 근로인지 연금인지 기타 소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법인은 순자산 증가를 전체에 대해서 이 재무상태표에 바로 이거 소득의 원천을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개념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이 나오는 원천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번에 측정하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법인소득의 경우는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법인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해서 법인소득 금액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자지만 이 입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에게 플러스가 된 금전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금은 이렇게 써요. 나에게 플러스가 된 것. 굳이 요 재무상태표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이쪽에. 여기. 이게 입금의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손금이라는 이 개념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손. 나에게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금이라는 개념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손금의 개념은 사실은 여기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빼면 이 소득금액이라는 이 개념, 이 소득금액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 요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은 1차 입금해서 손금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데 잠깐 여기 보면 원천을 구분하지를 않고 이게 총합적으로 구해진 금액이라는 거예요. 얘가 총합적으로.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된 금액 중에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금액도 이 소득금액에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이 소득금액이 나오면 이거를 곧바로 세금을 내라 라는 과세 대상으로 잡지를 않고 비과세 소득이 혹시 있으면 이 비과세 소득이 여러분 여기 이 포괄적으로 측정된 바로 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비과세 소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과세 소득을 여기서 빼줘야 과세 대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빼주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소득이 나왔지나 전년도 이전에 결손이 났다면은 그 결손을 빼야 되겠죠. 이거를 2월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세소득은 맞지만 조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득에서 일부분을 빼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빼면 남는 바로 이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걸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할 대상,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대상의 크기입니다. 크기. 측정된 크기. 이것이 과세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소득의 계산 구조가 잘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소득의 계산 구조가 소득을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측정된 포괄적 소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금액이 측정된 이후에도 비과세 소득과 2월 결손금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에 남는 금액을 세금을 부과할 대상의 크기로 잡는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법인세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과세 대상을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금 소득세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법인의 소득은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개인의 소득은 과세 소득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우리는 바로 여기에 관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소득을 측정한다고 할 때는 법인처럼 입금해서 손금을 차감한다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 안 맞으냐? 여기 왼쪽에 보면
입금이라는 거는 소득의 원천의 구분과 관계없이 늘어난 전체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소득을 1차적으로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다 또는 배당이다, 배당보다는 사업소득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소득이 1차 구분이 된 다음에 그 소득금액을 측정하는 거니까 어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자에 해당하는 것, 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면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따로 뽑아내야지 그 개인에게 이익이 된 것을 그대로 다 측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면 이 용어를 바꿉니다. 소득세의 경우 이 용어를 바꿉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사업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라 하면 사업소득에 관련된 들어온 총액, 그걸 일단 측정을 합니다. 이걸 수입금액이라고 하죠.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들어온 금액에서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나갔던 대응경비, 그걸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 요걸 차감해서 각 이게 소득별이라는 말을 앞에 쓰기도 합니다. 소득별 소득금액을 측정하는 이런 구조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다만 세법에서는 과세 누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수익금액에는 앞에 총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수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측정하라 라는 그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별 소득금액을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자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법인소득과 뭐가 다르냐면은 개인의 이런 소득별 소득금액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는 2월 결손금이라는 것과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 또 소득공제를 차감하는 이 과정은 소득세법에 있어요. 그런데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는 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을 측정하는 저 란이 없이 그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언뜻 보면 여러분 이쪽에 법인 소득을 계산하는 체계와 비교해 보면 개인 소득을 측정하는 이 단계에서 왜 비과세 소득은 일로 똑같이 적용해서 빼주질 않느냐라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빼주질 않느냐. 그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을 측정한다고 할 때 어떤 특정 개인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어느 것인지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열거한다고 그랬죠? 열거해서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를 1차 규정을 하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러니까 이 수익금액을 정의를 할 때, 총수익금액을 정의를 할 때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열거하지를 않고 열거 단계에서 빼버리면 되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을 계산하는 단계 이전에 이미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이거는 제외하고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이 계산 단계를 이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모든 입금을 출발로 해서 소득을 계산한 이후에 요 비과세 소득을 빼줬던 법인세와는 달리 이쪽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다시 빼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소득세와 법인세 간에 1차 구분이 되는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종합소득이다. 개인의 과세소득 중에 종합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 이자소득, 2번 배당소득, 3번 사업소득, 4번 근로소득, 5번 연금소득, 6번 기타소득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학습 과정에서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은 쉽게 표현하면 돈이 돈을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냐? 능력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윤 창출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윤 창출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면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소득 창출의 근거로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금융소득 말고는 이윤 창출 능력이 특별히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몸을 투자해서 소득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얻는 소득이 연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소득의 원천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근로소득이 은퇴 후에 바뀐 것이 연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1번에서 5번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이건 나머지 소득이죠. 그러면 이제 6가지 소득 1차 구분이 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요 이자 소득이 구분이 됐을 때 이자 소득 금액을 구하는 과정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자 소득에 총 수입 금액이 있으면, 이자 소득의 총 수입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이자 소득의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뭐 글씨가 작아서 그런지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이자 소득 금액을 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도 마찬가지.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에서
자, 배당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배당 소득의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측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에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 차감 후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연금소득의 필요경비를 빼고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도 이하동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소득별 소득금액, 즉 개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소득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측정하는 전체적인 그 흐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라고 소득의 종류, 원천을 처음부터 규정하는 개인의 소득 금액의 특징 때문에 이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요 바로 전 단계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바로 전 단계에서 뭐는 이미 제외하고 두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총수익 금액을 규정하는 그 단계에서 이미 제외하고 두른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법인소득 금액 측정과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과세 소득이 이미 총수익 금액 계산 단계에서 제외시킨 뒤에 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각 소득별 소득 금액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 합치면 이게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지 일단 소득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편의상 이렇게 소득의 분류를 따로 구분한 것 뿐이지, 되고 난 다음에 이 합계 금액이 있어요. 합계 금액이 결국은 뭐다 그랬습니까? 이 합계 금액이 결국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된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합산하느냐, 합계 혹은 합산하느냐라는 건데, 이 과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항상 생각하는 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은 자본시장 활성화예요. 자본시장 활성화. 그렇다면 개인의 소득 6가지로 구분된 이후에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번 찝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이게 자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른 소득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반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집에 앉아서 그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특히나 그 소액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조세의 정책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또 잊어먹기 쉬우니까 자본시장 활성화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혜택을 줄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그 금융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본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 금융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액 자본소득들이 있어요. 다시 소액 자본소득, 다시 얘기하면 소액 자본가죠. 소액 자본가들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크면 유휴자금이든 혹은 대기성 자금이든 이런 자금들을, 유휴자금이나 대기성 자금 등 이런 자금들을 자본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데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운영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 자본가들, 유효자금, 대기성 자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금융 투자를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조세 정책적 의미 때문에 어떤 그 과세 제도 하나를 만들어내느냐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금융소득이죠.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떤 금융소득이냐면 대규모 금융소득은 아닙니다. 소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 다시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소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합산 자체를 하지 않고 과세를 끝내겠다 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요 소액 금융소득이, 잠깐만요. 자, 이 소액 금융소득이 나왔을 때 얘를 일단 합산을 하지를 않고 따로 과세를 하자라는 겁니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를 하자. 따로 과세를 하자 하면은 이거를 한자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합산 대상에서 별도로 빼내서 과세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첫째 시간에도 제가 한번 과세 형평에 대해서 응능부담의 원칙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자 소득에서 1,000만 원이 소득이 생기고, 근로소득에서 또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2천만 원. 이렇게 소득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4천만 원의 소득이 되고, 그리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세율을 때리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율이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원에서 1200만원 이 구간이 있고, 물론 더 자세하게 됩니다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600만원 구간이 있고, 소득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구간 소득에 대해서는 6%의 세율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1200에서 4600 요 구간이 되면 세율이 15%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요 이상 구간이 또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24% 이런 식으로 세율 자체가 초과 누진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곱한다 그러면은 최고 세율이 어디가 돼요? 이때 과세하는 최고 세율이 15%짜리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자 소득을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2천만 원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여기 1200만 원 구간이 있겠죠. 여기서는 6% 그리고 그걸 넘는 2천만 원이니까 여기가 800만 원분이 되죠. 800만 원. 요거는 1200만 원이고, 요 800만 원에 대해서는 6%가 아니고 15% 이렇게 과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자와 근로밖에 없으니까 우리 분리과세 시에 부과됐던 이 세금만큼 똑같이 2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할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을 해보면 1200이 6%면 얼마입니까? 6일은 6, 2, 6, 12 72만 원인가요? 6일은 6 맞죠? 72만 원 세금이 이렇게 곱하면, 그 다음에 요 800만 원에 대해서 15%를 곱하면 80에 58, 40 120만 원이죠. 120 만원.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얼마죠? 192만 원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도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192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갔을 때는 이분이 부담하는 전체 세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92만 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192만 원 부담을 했으니까 384만 원의 전체 세금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은 아까 오른쪽에서 봤듯이 요게 72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그걸 초과하는 것이 4천이니까 얼마입니까? 2,800만 원 구간이 생기죠. 이게 4천만 원까지니까. 그렇죠? 이 구간이. 이 구간은 1200만 원이었고, 1200만 원. 그러니까 요 2,800만 원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15% 세율. 그러면 280에다가 140이죠. 280에 520 58, 40 140 맞죠? 더하면 얼마예요? 420.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총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입니까? 492만 원.
그 생각해 보세요. 요 합산과세 했을 때, 자, 본질적인 소득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자 2천, 근로 2천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 합산과세 하면은 전체 세금이 492만 원인데 금융소득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했을 때는 전체 세금이 384만 원이잖아요. 얘가 더 줄죠. 얘가 더 적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과 누진세율 체계. 자, 지금 여기 6%, 15%, 24% 구간만 지금 이 사례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위에도 35%, 또 38%, 또 40%, 최고 42%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율 체계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과세 표준을 초과했을 때마다 여기 1200, 4600, 또 8800, 또 1억 5천, 1.5억, 그리고 5억, 5억을 초과한 부분 이렇게 일정 과세 구간을 초과했을 때마다 세율이 누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진 세율 체계에서는 소득 자체가 이자 소득 2천만원, 근로소득 2천만원 같아도 종합과세 하느냐, 일부 소득을 분리과세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제가 이걸 지우시고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6가지 소득 중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이자 배당 소득은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 자본소득에 대한 우대를 해주고 있고, 여기 높아시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할 때 소액 자본가 말고 대자본가는 혜택을 안 줘요. 그들은 세부담 능력이 충분하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내라 하는 게 과세 논리상에서도 맞는 것이고, 이 혜택을 주든 안 주든 대자본가는 하는 일이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자기 놀던 데서 놀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런 소액 자본가들에 대한 세부담 혜택을 줌으로써 유효자금이나 대기성 자금 등에 대해서 가능하면 금융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혜택을 위해 소액 금융소득은 어떻게 한다?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둔다라는 이 과정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보십시오.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종합소득 중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은 거의 머릿속에서 외우게 되죠.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이자 소득 하면은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있을 거고,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한 후에
이자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고 마찬가지 이 구조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 동문 이런 계산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일단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즉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소득은 이미 제외하고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측정이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조세 정책적 이유 때문에 요 두 가지 소득은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리과세. 그렇죠? 그럼 분리과세가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요게 다 합쳐서 합산되게 되면 여기다 합산되게 되면 분리과세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여기 이 금액에 합산되면 분리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로 분리과세 소득은 분리과세가 된다면은 요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분리과세 소득도 제외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빼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빼준다. 마찬가지 배당소득도 이 분리과세 항목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빼고 들어오겠죠. 이 둘이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과 근로와 연금과 기타가 있는데 이런 쪽에는 분리과세가 없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여러분 세법을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아예 여기. 처음에 분리과세 제도가 들어온 것은 이 금융소득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세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씩 둘씩 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배우게 됩니다만 요 사업소득에서도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원래는 이 주택임대소득은 전에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 대상으로 지금 세법이 점점 끌고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합산하면은 반발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소득의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단계부터 분리하고 들어와라 라는 이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그래서 이 일용근로자는 하루하루 자기의 근로를 여러 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날품을 팔아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 건설 현장에서 벽돌 전화를 누고 대가를 받고 오늘은 또 뭐 저쪽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날 정해진 어떤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365일 동안에 아주 다양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간 이분이 어디서 어떤 근로소득을 받았는지 연간 합계를 해서 이거를 신고해라,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해라 라고 주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이거를 데이터를 관리를 누가 해줘?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합산 신고를 누군가 해줘라 라는 신고 의무를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이걸 아예 신고하고 종합과세로 하겠다라는 이 원칙을 깨고 이분들에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 일당을 줄 때, 지급시 일당을 지급할 때에 별도로 그냥 분리해서 과세하고 끝내자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연금소득은 여러분이 근로자가 은퇴 후에 받는 게 연금소득이라 그랬죠. 성격이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또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적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같은 겁니다. 이 사적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그냥 분리과세를 하고 끝내도록 이런 조치를 또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타 소득에 가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금액이 작은 기타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소득자 본인이 선택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파생적 분리과세 소득들이 나오는 거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분리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보십니다. 자,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이 돈을 버는 소득이에요. 이 금융소득이. 그런데 돈이 돈을 버는 소득이 숨어있는 소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네? 자, 돈을 잠깐 밑에 보세요. 돈을 그대로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죠, 이자. 그런데 이 돈을 주주로서 빌려줍니다. 즉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고 자본금으로 주고 대가를 수령해요. 그럼 이게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돈이 운용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빌려준 거고 이것은
사업 자금으로 내가 빌려준 것에 가깝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죠.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건데 왜 빌렸다고 하느냐. 대부분 상장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필요하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자 소득은 직접 현금을 빌려준 거라면 배당 소득은 약간 형태가 바뀐 거죠. 자본을 출자하고 빌려준 거. 근데 이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면 실물 자산을 아예 사서, 여러분이 실물 자산 그러면 되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을 사서 이거를 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대가를 수령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업소득이죠. 그러나 아주 특이한 사업입니다. 어떠냐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빌려줬을 때에도 사실은 자기가 노력하지를 않고 돈을 벌어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돈을 버는 소득. 그래서 지금 세법상에서 세법의 규정을 통해서 볼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조세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소득을 뭐라고 하느냐?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소득.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자산소득. 이거는 현금자산, 이건 유가증권, 이거는 실물자산. 그래서 이 자산소득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랬죠? 사실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노력하지 않고, 불로라는 개념은 이게 노력입니다. 노력. 불은 안이불자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은 가능하면 과세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세를 가능하면 강화하겠다라는 조세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그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그 조세 정책적 입장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조세 정책의 개념이 아니라 과세 논리상 그렇다는 얘기야. 과세 논리상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경비가 뭐가 있느냐? 경비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빌려줬을 때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수선유지비라든가 혹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를 낸다든가 하는 실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실물자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과세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도 적용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될 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면 얘가 소득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비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건물 사놨는데 임대자가 없어가지고 비어있었다. 이거 공실이라고 하죠. 공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아니라 여기가 결손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이너스 소득이죠. 마이너스. 그럼 이 결손금을 원래대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소득이 있었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나온 거고 이런 데는 다 플러스 소득이 있었다 가정하세요. 하면 이 마이너스 결손금을 원래 종합소득 계산을 할 때 합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합계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다른 소득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합계 금액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어떤 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의 성격 때문에 과세를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있으면 이 결손금만큼은 위아래로 통산을 못하게 합니다. 즉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나온 이 결손금은 언제 혜택을 발휘하느냐? 차기 이후 그 내년도 이후 본인의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만 공제를 받도록 제한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산소득의 중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 세세한 규정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보십니다. 지금 그 이자 소득에서는 총 수익 금액에서 원래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소득 금액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소득세 계산 구조상 맞죠? 이게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배당 소득도 원래대로라면 경비를 빼고 소득 금액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죠. 되나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의할 게 단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이거는 통산을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나오고
근로소득도 이렇게 가고요. 연금소득도 이렇게 가고 기타 소득도 이렇게 갈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다 여기 한번 대비를 해보면, 여기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들어온다라는 사실, 처음부터 제외하고 들어온다.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개는 처음부터 제외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경비는 인정하지만 통산을 하지 못하게 세법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는 나중에 그 해당 소득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객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몸을 이용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경비는 결국 뭐밖에 없어요. 나의 신체를 유지하는 비용이 경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기 신체를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신체를 이용하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얼마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객관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인정하는 방법을 쓰지를 않고, 이거 대신에 세법이 인정한 계략적 비용을, 세법이 인정하는 계략적 비용을 근로소득의 경비로 대체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근로소득 공제라고 표현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은 이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은 그렇게 돼 있으나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여기 더 쓰면, 이건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이름은 근로소득공제로 돼 있으나 성격은 필요경비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금도,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은퇴 후에 받는 게 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따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경비도 요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두듯이 여기도 연금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빼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전체 구조는 여러분들 그 강의 시작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시라 이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재에 42페이지, 여러분 이 교재의 42페이지 보면 여기 굉장히 복잡한 이 도표가 있죠. 그래서 이 도표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 하지만 결국 오늘
강의해드린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전체가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제 세무회계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이런 구조들이 그냥 처음부터 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 다음에 이해 후 기능적 숙달 과정에서 암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쫓아가면 세무에게도 이제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 겁니다.